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평화회담이 파키스탄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유조선 통과가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군 해병대가 작전 투입을 기다리고 있고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의 공세 수위도 한층 더 높아지면서 중동 지역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중희 특파원, 밤사이 이란 상공에서 이스라엘 미사일이 퍼붓는 모습이 목격됐죠? 그렇습니다. 어젯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는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영상을 보면 밤사이 이란의 방공망이 가동되면서 불꽃이 연이어 번쩍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젯밤 공격이 주목된 건 미사일이 발사된 시점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 간 회담이 머지않아 열릴 예정이라고 발표한 직후에 이스라엘이 테헤란에 미사일을 날린 겁니다. 어젯밤 이란 국영TV는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습으로 송전탑에 파편이 떨어져 여러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란 군사시설과 석유화학시설도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24시간 동안 120개 목표물을 타격하는 집중 공습에 나선다고 밝혔고 이란에선 적어도 5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카타르 알 아라비 TV의 테헤란 지국 사무실도 이번 공습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이란의 반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공습 피해가 이어지고 있죠. 네, 이스라엘 남부 산업단지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란 미사일을 요격하는 과정에서 유해 폐기물 시설을 포함한 공장 지역에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주요 핵 연구시설 인근에서도 공습 경보가 울렸고 후티 반군에 이어진 공격으로 드론 2대를 격추하기도 했습니다. 인근 걸프 국가에 대한 공격도 이어진 가운데 쿠웨이트에서는 전력과 담수 시설 공격으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적들이 이란 민간인 거주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데 대한 보복으로 중동 내 미국과 이스라엘 주요 인사들의 거주지를 타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적 고비를 또 넘기면서 더 강력한 공격을 예고했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의회에서는 국방비를 대폭 늘린 올해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찬성 62대 반대 55, 7표 차이로 가결됐는데 만약 부결됐다면 의회는 자동 해산되고 네타냐후 정권은 조기 총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역대 최대인 68조 원 규모의 국방 예산을 포함하고 있어 이스라엘의 전쟁 계획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정치적 고비를 넘긴 네타냐후 총리는 공세 고비를 더 죄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레바논 남부 지역의 작전 지역을 확장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이스라엘 국경을 북쪽으로 더 넓히겠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죠. ובלבנון הנחיתי עכשיו להרחיב עוד יותר את רצועת הביטחון הקיימת כדי לסכל סופית את איום הפלישה וכדי להרחיק מגבולנו את ירי טילי הנ"ט. 네, 반면 파키스탄에서는 평화회담 준비가 한창인데요. 언제쯤 개최될까요? 네,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정확한 시점은 못 박지 않은 채 향후 며칠 안에 의미 있는 회담을 개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외교가에서는 오늘부터 실무 접촉이 시작돼 이번 주 초반에 본 회담이 열릴 거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란 측은 회담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미군 지상군 2,500명이 중동에 도착한 상황에서 협상을 논하는 건 연막작전일 뿐이라며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긴장 완화의 조짐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조선 20척이 추가로 호르무즈를 통과할 거라고 밝힌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유조선 등 7척이 호르무즈를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사우디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호르무즈를 거쳐 파키스탄으로 향하고 있다며 드문 통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행방불명 상태이며 살아있더라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전용 기한에서 그에 대해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하메네이가 매우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란의 핵심 석유 터미널인 하르그 섬을 미군이 매우 쉽게 점령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지상전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지도부의 신변 이상설을 공론화해 내부 동요를 일으키는 동시에 군사적 괴멸 가능성으로 이란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유 수급에 비상이 걸린 쿠바 정부를 위해 러시아가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쿠바인들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전용기한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유조선이 쿠바로 향하고 있다는 질문에 러시아가 쿠바 정부에 석유를 보낸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인들도 난방과 냉방을 포함해 여러 물자가 필요한 만큼 러시아든 누구든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 협상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지목했던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종교 편향 발언으로 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전쟁을 벌이는 이들의 기도는 거부당할 것이라고 헤그세스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여러 해석을 나왔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기자들 앞에 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전황을 설명하다가 마치 목사님처럼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회견을 마쳤습니다. So I'll close with scripture drawing strength from Psalm 144. Blessed be the Lord, my rock, who trains my hands for war and my fingers for battle. He is my loving God and my fortress. 지난주에도 국방부에서 기도회를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쟁에 임한다고 표현했습니다. 1000년 전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을 연상시키는 발언으로도 들립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헤그세스 장관이 매달 본인이 속한 기독교 교파의 성직자들을 설교자로 초빙하는 등 적극적인 정부 내 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ay the Lord grant unyielding strength and refuge to our warriors, unbreakable protection to them and our homeland, and total victory over those who seek to harm them. And amen.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서도 반대 세력을 하나님의 적으로 규정합니다. 기독교가 삶을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치와 종교의 경계를 넘나드는 언행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나온 교황 레오 14세의 강론이 이런 헤그세스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예수는 평화의 왕이라며 전쟁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Che non ascolta la preghiera di chi fa la guerra e la rigetta dicendo anche se moltiplicaste le preghiere io non ascolterei le vostre mani grondano sangue. 그렇지만 미 국방부는 정부 안에서 예배를 주최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예배 참석이 의무가 아니라 차별도 없다면서 참석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효과를 자랑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란을 도와 참전을 선언한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도 아직 홍해를 겨냥한 공격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마비시킬 경우 걸프 국가들까지 참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대응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3월 후티 반군의 주요 거점을 대대적으로 공습했습니다. 2달 후 후티 반군은 홍해를 지나는 상선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But we were asked to stop firing at the Houthis, and that's something that they've never asked because they're tough and they're good fighters and all, but they're not going to be blowing ships out of the water anymore, so that's what we wanted. 하지만 후티 반군이 이란을 도와 공식적으로 참전을 선언하면서 홍해도 다시 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후티 반군은 단계적인 전투를 예고하면서 홍해의 관문인 바브엘 만데부 해협 봉쇄까지 거론했습니다. 앞서 이란군도 여러 차례 바브엘 만데부 해협에서 제2전선을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وإذا تدخل اليمن عسكريا فسيحرك ورقة البحر الأحمر وباب المندب. 그렇지만 연일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면서도 아직 홍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마비시키는 건 마지막 순간까지 미룰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유럽연합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국가들까지 전쟁에 끌어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홍해 연안을 잇는 1200km 길이의 송유관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후티반군은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지상군 투입이 큰 분수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협상 과정도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그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후티 반군이 진짜 홍해를 좀 공격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감 속에 전 세계가 후티 반군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유토건입니다. 중동 전쟁이 5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이란의 석유 판매 수익이 2배까지 급증하면서 에너지 전쟁에서는 이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페르시아만 국가들이 석유 생산량을 대폭 줄였지만 이란만은 예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란 석유 산업에 정통한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해 최근 이란의 하루 석유 제품 수출량이 최대 280만 배럴에 이르며 이 가운데 원유가 180만 배럴이라고 전했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다리던 운전자가 다른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서 손님이 몰린 주유소에서 끼어들기를 한다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당시 상황 설명해 주시죠. 네, YTN이 확보한 CCTV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서울 도림동에 있는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앞에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사이로 승용차 한 대가 끼어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 순찰차들이 출동합니다. 3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끼어든 차량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경찰은 A씨를 특수 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네, 남성은 왜 흉기를 꺼낸 거죠? 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승용차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자 왜 새치기를 하느냐며 흉기를 꺼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A씨가 꺼낸 흉기는 캠핑용 도구로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약한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어제 리터당 1,789원이었던 걸로 파악됐는데요. 주유소 관계자는 다른 주유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차량이 100m 밖까지 길게 줄 서는 경우가 잦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주유하려는 차량이 몰린 가운데 새치기 시비에 흉기로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진 건데요.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네, 이렇게 기름값이 예민한 시기입니다. 석유 가격 오름세는 나흘 연속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1차 최고 가격으로 사둔 석유 재고가 소진된 주유소들이 순차적으로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기름값 2,000원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유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입니다. 네, 그곳 주유소 기름값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이곳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모두 1,986원, 2,000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휘발유 값은 어제와 같지만 경유 가격은 어제보다 100원 더 올랐는데요. 2차 최고 가격이 시행된 지난 27일과 비교해보면 사흘 만에 210원씩 더 오른 셈입니다. 이곳을 찾은 소비자들도 부쩍 오른 가격 탓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래 생각했던 건 한 1,700원대였는데 뭐 거의 2,000원대가 하니까 체감하는 거는 많이 오른 거로 체감이 되죠.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오를 것 같기는 해요. 여기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 보통 한 100원이나 뭐 이렇게 싸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싸겠지 하고 왔는데 여기까지 비싸니까 조만간 2,000원이 이제 가겠구나. 이곳 주유소는 그동안 인근 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유값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1차 석유 최고 가격으로 들여온 재고는 모두 동이 났습니다.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2차 최고 가격에 따라 210원씩 소비자 가격도 오르게 됐습니다. 네, 다른 주유소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텐데요. 서울 기름값이 특히 치솟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1차 때보다 210원씩 더 오른 이 두 번째 최고 가격이 적용되면서 전국의 기름값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어제 휘발유에 이어서 오늘 경유값도 1,9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 서울 주유소의 평균 경유값은 1,906.39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만 13원 넘게 올랐습니다. 어제 1,900원을 돌파한 서울 휘발유 가격은 오늘도 16원 이상 오르면서 1,930원을 넘었습니다. 전국 주유소의 평균 기름값도 2차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나흘째 오름세가 이어졌는데요. 전국 주유소의 평균 리터당 휘발유 값은 13원 오른 1,877.86원을 기록했고요. 전국 평균 경유값은 1,870.52원으로 하루 만에 13원 더 상승했습니다. 이곳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다른 주유소들도 1차 최고 가격으로 받은 물량이 소진되기 시작하면서 순차적으로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유사 공급 가격 기준인 2차 최고 가격은 휘발유가 1,934원, 경유가 1,923원입니다. 1차 때 주유소 기름값이 최고 가격보다 100원 정도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전국 주유소 평균 가격도 2,000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단기간에 기름값을 급격히 올린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정관 산업장관은 2차 최고 가격 시행에 맞춰 하루에 210원 이상 가격을 올린 서울의 한 주유소를 직접 불시 방문했습니다. 정부는 가격 책정의 적정성과 재고 상황 등을 따져보고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에서 YTN 박견입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종량제 봉투와 관련해 수급 문제도 가격 인상도 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주말 근처 편의점과 슈퍼마켓에 들어보니 일부 사재기로 인해 종량제 봉투 수량을 제한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특히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일반 봉투 사용을 허용하는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워뒀다며 집에 쓰레기를 쌓아둘 일은 절대 없으니 안심하라고 일렀습니다. 이란 전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한때 5,150선까지 5% 넘게 떨어졌던 코스피가 낙폭을 줄이면서 5,270선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510원대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 기자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네, 한국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증시 마감 소식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는 이전 종가보다 2.97% 하락한 5,277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앞서 개장 때 4.7%가 넘게 빠졌고 5,150선까지 5% 넘게 떨어지기도 했는데 이후 낙폭을 좁히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순매도하며 지수를 내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9%와 5.3% 하락하는 등 반도체주는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반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등 2차전지 관련주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3.48% 내린 채 출발한 코스닥도 이전 종가보다 3.02% 하락해 거래를 마무리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하고 개인이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1,510원대에서 거래가 이어졌죠? 네, 오늘 1,513원으로 장을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1,516원대까지 올랐는데요. 주간 거래를 시작한 이후 한 번도 1,51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고 현재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 참전과 미국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 등으로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도 다시 급등했습니다.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고 브렌트유의 가격도 한때 배럴당 11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달러와 환전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환율에는 상승 압력이 작용합니다. 이런 탓에 이란 전쟁이 3개월 이상 계속된다면 1,500원대 고환율 상황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전쟁 시작 한 달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극도로 잘 되고 있고 꽤 일찍 합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대형 유조선 20척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도 허용했다고 밝혔는데요. 평화를 가져오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성경 구절과 그 사람이 바로 트럼프라고 적은 한 목사님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받은 것도 아니고 작년에 받은 편지를 왜 꺼내 들었는지 속내가 궁금하죠. 트럼프가 이렇게 평화를 외치는 동안 미국 지상군 수천 명은 중동에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해군과 해병대 3,500여 명이 이미 중동에 추가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7개 섬이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라라크 섬의 미사일이 위협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군이 지상에 도착하면 불태우겠다며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فرماندهان و سربازان آمریکایی خوراک خوبی برای کوسه‌های خلیج فارس خواهند شد. 이란과의 협상이 잘 되고 있다며 곧 합의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I think we'll make a deal with them, pretty sure. But it's possible we won't. 네, 오늘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란과의 협상이 극도로 잘 진행되고 있고 곧 합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워낙 오락가락하니까요. 이번엔 정말 믿어도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막판에 와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거든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제 극도로 잘 진행된다 이렇게 네. 아주 그 화려한 수사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기로가 아닌가 싶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0척을 이란에서 통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걸 보면 예. 협상 분위기를 잡으려고 지금 하는 그런 언사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후티 반군이 지금 반격을 일부 시작을 한 걸 보면은 이란도 기선을 잡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요 며칠 며칠이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전망이 되네요. 대형 유조선 20척을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걸 허락받았다라는 게 트럼프 주장이고 실제로 네. 파키스탄 선박들이 지나고 있다고 하는데 네. 파키스탄 선박은 원래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딱 내자성어로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아전인수격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야말로 전쟁과 평화 사이를 계속 네. 왔다 갔다 하고 계신데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말도 사실은 100% 다 그런 점에서 믿기는 어렵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국이나 이란이나 다 이제 전쟁 피로도가 높아 있는 상태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빨리 끝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문제는 양쪽에서 이제 협상을 하는데 그 협상이 어느 정도 타협점이 생겨야 종전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너무 양쪽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끝나기 쉽지 않은 점이 있고 20척의 경우도 아까 네. 말씀 파키스탄 같은 경우 원래 그 이란하고 가까운 그러니까 이란하고 미국 사이 중재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란 기준 이른바 이란 기준으로 적대국이면 파키스탄이 그 중간에서 협상 그 중재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도 본인 입장에서 좀 유리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판단이 네. 됩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 선박 지나가게 한 건 트럼프의 성과라고 보기 어렵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선박들이 통과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성과를 자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미국 내 여론이 지금 급격하게 사실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지금 문제가 되고 앤디 킴 의원을 비롯해서 미국 내 이제 민주당 의원들 특히 이제 만약에 지상전을 일부라도 개시를 하게 될 경우는 전쟁 수권법상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있는 건 60일밖에 없거든요. 넘어가면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상원에서 이제 반대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분출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성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약간 혼란스러운 정보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이렇게 트럼프의 아전 인수가 강제 종전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No Kings, 왕은 없다는 이름으로 열린 반 트럼프 시위가 주말 사이 미국 전역에서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900만 명 가까이 참가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개신교 목사에게 받은 평화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보시죠. Trump has to be stopped. And that's what No Kings is all about. Because he can't do.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를 가져오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적어보낸 친트럼프 성향 목사의 편지를 Un Dio che rifiuta la guerra, che nessuno può usare per giustificare la guerra, che non ascolta la preghiera di chi fa la guerra e la rigetta dicendo. 헤그세스 장관이 기도문을 낭독한 것. 이 모든 총알이 적들에게 명중하게 해달라. Blessed be the Lord, my rock, who trains my hands for war and my fingers for battle. 네, 이렇게 인명피해를 내고 있는 전쟁 중에 트럼프가 평화를 가져오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내용의 목사님에게 받은 편지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트럼프 본인이라는 의미예요. 네, 아까 그 노킹 시위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로버트 드니로도 나오셔가지고 열변을 토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여러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미국 내 트럼프에 대한 반대 여론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론조사도 36%로 지지율이 최저를 기록했다고 하고 이 편지가 보면 이 목사님 편지가 작년 10월에 보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뒤늦게 공개한 거 아닙니까? 지금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의도가 보이는 거죠.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초저감의 발로에서 이런 편지까지 뒤늦게 공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레오 14세 교황이 이 내용을 봤는지 전쟁을 벌이는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거부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교황께서 미국인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인 교황이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아니고 전쟁을 일으키는 자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정도면 사실은 세계 평화 애호 인류의 걱정이 크다는 걸 이제 표현하고 계신 건데요. 지금 기독교 사순절이잖아요. 거의 이제 지금 다 됐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의 편지거든요. 이게 한국에도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역할을 하신 분인데 마태복음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그 뒤에다가 이게 이제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다라고 이제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번 이란 전쟁의 일종의 안정화, 평화 이게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지금 길목에 있다는 걸 다시 이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 선거에서 이기려면 이 중동 전쟁에서 트럼프가 성과를 반드시 내야 된다. 이걸 다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것도 보수 지지층에 소구하기 위한 또 전략이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JD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마가 세력 아닙니까? 그 다음에 루비오는 쿠바 출신으로 네오콘이거든요. 전통 이제 공화당이란 말이에요. 두 명이 지금 보면은 여론조사상 차기 대통령 후보 1위, 2위예요. JD 벤스가 1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벤스는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고 루비오는 확실하게 성과를 내고 싶어하고 요 이제 차이가 두 사람의 어떤 경쟁, 두 세력의 경쟁, 뭐 그런 것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전쟁을 벌이는 이들의 기도는 거부한다는 교황의 메시지. 트럼프도 트럼프지만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겨눈 메시지라는 얘기도 있어요. 피트 헤그세스 모든 총알이 적에게 명중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문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트럼프 일기 때 보면 제임스 매티스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른바 좌장으로서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그 참지 못하는 이런 것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줬는데 지금 미 행정부 내의 문제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 헤그세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질 못하고 어떤 때는 한술 더 뜨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발언들도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이란 전쟁에서 이제 우려되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과연 평화를 외치는 것이 진심일까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첫 지상군 투입은 호르무즈 해협의 방어선 역할을 하는 7개 섬이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 어디부터 어느 곳을 공략하게 될지 지도 보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미군의 공격이 예상되는 5곳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석유 수출의 허브 하르그섬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원하는 건 석유이고 하르그섬 점령은 매우 쉽게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석유 인프라를 공략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데다 호르무즈 해협을 따라 구축된 이란의 방어선이 관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라라크 섬부터 시작해서 아부무사 섬과 캐슘 등 여러 섬이 보이는데요. 아치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섬들은 호르무즈를 지키는 핵심 방어선 역할을 해서 떠있는 항공모함으로도 불립니다. 특히 전략적 요충지로 불리는 라라크 섬에서는 미사일이나 소형 공격정이 발사될 우려도 커서 이 섬이 가장 위협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호르무즈 동쪽 해역에 정박해 이란산 원유 수출 선박을 납포하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이란 본토에 지상군이 도달할 경우 본토의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거나 수도 테헤란에 숨겨놓은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등의 작전을 펼치는 것도 전망됩니다. 협상과 평화 얘기와는 별개로 미국의 지상군 투입 시나리오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지상군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분석할 정도면 이미 기밀이 아닌 거고 기습작전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라크 전쟁 때 돌이켜 보시면은 미군이 15만 명 정도가 투입이 돼서 시작이 됐고 예. 최대 25만 명까지 투입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15,000명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저 정도 병력 가지고는 일부 섬을 일시적으로 점령하는 것 정도 이외에 사실 장기전을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또 목표가 장기전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면 협상과 병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목표 달성을 위한 협상 달성 이거를 이제 전제로 하는 투입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양쪽 다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미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내에서도 이 소위 하는 벤스로 대표되는 마가 세력하고 전통 공화당 세력 간의 경쟁이 있듯이 제가 볼 때 협상과 전쟁 내지는 지상군 투입이라고 하는 것도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옵션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둘 다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막판 협상이 좀 주목되는 게 그 이유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니까 미군 18,000명이 지금 중동에 도착했다고 하지만 이 정도 규모로는 전면전은 불가능하고 기습적이고 단기적으로 포인트 공격을 할 것이다. 지금 이런 분석을 주신 건데요.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지상전은 10,000명, 20,000명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최소 10에서 15만 명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고 더구나 이제 이란은 이라크보다 면적도 훨씬 크지 않습니까? 4배에 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고 그래서 김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파병돼 있는 앞으로 추가로 파병될 해병대 병력까지 포함하더라도 일부 섬에 대한 일시적인 점령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르그 섬이냐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호르무즈 해협이 있고 7개 섬이냐 가지고 이제 전망이 엇갈리는데 하르그 섬은 이제 울릉도 3분의 1 크기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상당히 요소화돼 있고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려 483km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군 함정들이 들어가서 작전하기는 리스크가 위험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 하르그 섬이 점령당했으면 우리 앵커님 같으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온갖 미사일이나 드론 통해서 이제 공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주둔하기는 점령이 어려운 상황이 있고 호르무즈 해협의 7개 섬의 경우를 살펴보면 7개 섬 전체를 다 점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전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캐슘 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요. 제주보다 약간 작은 크기 정도의 굉장히 큰 섬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제 미 해병대가 일시적으로 점령한다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은 게 아부무사하고 대tum부, 소tum부 이 3개 섬 정도에 대한 작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이란이 미 해병대가 미군이 점령했을 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장기간 점령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뭐 또 섬을 점령한다고 하더라도 이란 네. 측에서 자폭 공격을 해버리면 오히려 네. 미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분석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사일이나 아까 말씀드린 드론으로 계속 이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란의 내륙 해안뿐 아니고 내륙에도 그런 무기들이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미군 입장에서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이라고 말했다가 뭐 정정했지만 의도된 실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지금 후티 반군이 참전하면서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홍해도 막을 수 있고 홍해를 막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 미치는 여파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으로 원유가 수송되는 게 전 세계의 20% 정도인데 홍해로 하는 게 12%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이제 봉쇄되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경제적 충격이 클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후티 반군 입장에서는 사실 2023년도에도 미국하고 한번 투닥투닥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배를 100여 척 이상 이제 공격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때 큰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나서 실제로 막혔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이후로 미국한테 호되게 또 당하기도 했고 협약도 맺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후티가 참전한 게 생각보다는 조금 늦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그만큼 이란에서 이제 계속 난리를 치니까 약간 늦게 이렇게 참전한 셈이라서 제가 볼 때는 전면적으로 홍해를 봉쇄하거나 하는 위험한 짓은 하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는 정말로 미군하고 전면적으로 싸워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들하고도 거의 전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후티 반군이 그렇게까지 뭐 선택을 할까 싶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해까지 막아버리면 뭐 사우디 등 다른 국가들도 참전해서 확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를 비롯해서 지금 걸프 4개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주더라도 이제 차라리 호르무즈 해협에 안정을 보장하자 이렇게까지 이제 나오는 이유가 빨리 이제 안정화를 좀 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국제법상 사실은 이게 무해 통항권이라 그래갖고 이 공해를 지나가는 거는 사실은 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 국제법상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뭐 그렇게까지 아이디어를 낼 정도니까요. 그 정도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화 방안이 시급하다 이렇게 주변 국가들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안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게 한다. 뭐 이런 자구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란은 미군 지상군이 만약에 도착한다면 모두 불태워버릴 것이다. 상어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반격이 매서워지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미 공군 기지에 있던 E3 센트리 조기경보 통제기가 부서졌다고 하는데 이게 4,500억 원짜리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무기인가요? 이게 이제 그 하늘에 떠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레이더 기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레이더를 통해서 반경 한 350에서 400km 내에 있는 수백 개의 항공기라든지 이런 것을 탐지해서 아군 전투기가 유리한 위치에서 작전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역량을 가진 지휘통제기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비싸기도 하고. 근데 이게 실제 전투에서 파괴된 것은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타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행인 것은 이 조경보 통제 숫자가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대체할 전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상징적으로 하여튼 이란이 전력이 상당히 해군군력이 무력화되고 많이 파괴가 됐지만 아직도 간간히 이러한 권투를 얘기하면 잽을 날릴 수 있는 미사일이나 드론 전력은 갖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이란의 반격으로 미국의 4,500억 원짜리 조기경보 통제기까지 지금 손실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모스타바가 행방불명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 은둔 중인 모스타바가 3번째 대외 공개 메시지를 발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이란의 ISNA 통신 등이 보도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는데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이란에 대한 침략에 단호히 반대하고 우리나라를 지지해준 이라크 최고 종교 지도자와 이라크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는 겁니다. 이 보도가 맞다면 이후 페르시아세인 노르지에 의한 메시지 또 취임 일성 이후 3번째 모스타바 메시지가 됩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3번 모두 영상이나 음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외신 보도 내용인데 모스타바가 세 번째 메시지를 냈고 이라크에 감사한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스타바가 나타나지 않는 거는 지금 계속 참수 작전이 진행이 될까 봐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이란 입장에서는 이라크를 비롯해서 주변국들하고 그래도 우리가 저항의 축을 좀 살리자 이런 지금 취지를 좀 담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후티 반군은 이미 조금 반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저항하자 이런 메시지를 지금 계속 내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저거 자체가 그러니까 마지막 심리전이 치열하게 전개된다. 이제 그런 모습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모스타바는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을까 아직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백악관 공식 SNS에 의도를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영상들이 잇따라 올라왔는데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지난주 백악관 SNS 계정에 올라온 7초짜리 영상입니다. 찌지직거리는 화면 위로 기괴한 음성이 흘러나와서 의문이 증폭됐는데요. 아무런 설명 없이 입술에 손가락을 댄 이모티콘만 덩그러니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거꾸로 재생해봤더니 숨겨진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영상이 공개된 지난 27일은 미국이 이란의 협상을 압박하던 시기인 동시에 이란 에너지 시설 공습 유예를 연장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극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컸지만 다음 날 아무 발표도 없었습니다. 또 앞서 곧 론칭되냐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는 대화 녹음만 담긴 영상도 올라왔었죠. 알고 보니 이거 모두가 백악관 공식 애플리케이션 출시를 예고하는 홍보물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이라면 백악관이 중동 전쟁으로 고조된 일촉즉발의 긴장감을 애플리케이션 홍보에 이용한 셈이 된 겁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백악관 공식 SNS에 찌지직거리는 수수께끼 같은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이거 해킹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거꾸로 돌려봤더니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내일 흥미로운 발표가 있을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다는데 백악관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뭔가 하여튼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미국의 인지전, 심리전 이 활동 일환으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내일 흥미로운 발표라는 게 이게 대규모 공습 또는 타격이 될지 아니면 극적인 뭐 평화협상과 종전협상 관련된 진전이 될지 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란으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소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전쟁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전도 그렇지만 굉장한 양측 모두 미국이나 이란이나 심리전, 인지전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제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또한 우리한테도 새로운 전쟁 양상으로 교훈을 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영상에서 론칭하는 거 맞죠? 그래서 그 론칭이 우리가 미사일 발사인 줄 알았더니 애플리케이션 론칭이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특수부대원들의 훈련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특히 여군들의 훈련을 강조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이 특수작전 훈련기지를 방문해 훈련 모습을 참관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특수부대원들의 격파와 제압훈련 시범 모습을 10여 분간 방영했는데요. 마치 차력소를 방불케 하는 비현실적인 훈련 방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선중앙TV는 또 여성 대원들의 훈련 모습을 방영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기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는 만만한 자신심에 넘쳐있는 여성 특전대원들의 훈련 모습도 기쁨 속에 보아주시면서 뜻이 고무 격려하셨습니다. 여성 군인들의 영상이 상당 부분 포함돼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마지막 사진 촬영 때도 김정은 위원장 주변은 온통 여성 특수부대원들이 채운 모습이었습니다. 딸 주애를 후계자로 삼은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 전쟁 시국에 북한이 특전사들의 모습을 공개한 의도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이 이란 사태가 본인들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건재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의 일환 같고요. 특히 5월 14일, 15일 날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는 건재하기 때문에 협상 대상이다. 우리를 건드릴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하고는 하면은 협상이다. 이런 이제 시그널을 지금 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저렇게 여군 영상을 공개한 거 아무래도 후계자가 여성, 딸 주애이기 때문일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30여 년간 국방부 담당하면서 북한 특수부대 홍보 사진 영상도 많이 봤는데 특수부대 여군 저 처음 봤습니다. 예. 뭐 그만큼 이 김주애를 후계자로 삼으면서 김정은이 보니까 갑자기 페미니스트가 된 것 같아요. 여성 관련 활동, 모임도 많이 가고 행사도 많이 하는데 그 일환으로 보입니다. 네, 특전사들의 모습을 공개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 어떤 의도일지 한번 두 분과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배 민주당 의원,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회로 가서 전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2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기싸움이 한창입니다. 여야 모두 추경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처리 일정과 심사 방향을 두고 이견이 큰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부가 내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는데 공방이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는데 이견만 노출됐습니다. 이른바 전쟁 추경의 세부 내용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처리 일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공언한 대로 다음 달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섰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꼼꼼한 심사 필요하다며 대정부 질문과 예결위 심사를 거친 다음 달 16일 처리를 주장했고 최대한 단계도 이틀 정도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이 절박하게 고통을 느낀다며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발언입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동 전쟁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은 필요하지만 정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지역화폐 지원을 꼽아 매표용 현금 살포라고 직격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현금 살포해서 표를 사고 선거만 끝나면 그 수십 배를 세금 폭탄으로 걷어들일 심산입니다. 100원 주고 1000원 뺏어가는 정권입니다. 이렇게 추경안을 두고 공방은 가열되고 있지만 합의 처리 가능성 아직 다튀진 않았습니다. 양당 원내 지도부는 추경안을 주제로 오찬을 함께했고 오늘 중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상황도 보겠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고심 끝에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죠. 네,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아들, 딸들이 대구를 등지는 건 국민의힘의 독식 탓이라면서 대구가 국민의힘을 버려야 진짜 보수가 살아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힘들어하는 대구 시민의 처지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부끄러운 정치 행태를 지켜보시기만 하시렵니까? 진정한 보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 전 총리는 곧바로 대구로 내려가 시민들 앞에서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정청래 당대표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며 TK 통합 재추진과 신공항 이전, 로봇수도 지정과 AI 대전환 투자 등 대대적인 선물 꾸러미를 약속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전 총리 출마로 보수 안방이던 대구는 단숨에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저녁 대구시장 후보 6명의 첫 토론회를 여는데요. 하지만 컷오프로 탈락한 주호영 의원이 가처분 신청 이후 반발을 이어가고 있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당의 상징인 빨간색 대신 흰옷을 입고 독자 유세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쌍방울 대북 송급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변호했던 서민석 변호사 간 녹취록이 선거 전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박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러 진술을 설계하고 보석 등 미끼를 던졌다고 연이틀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정적 사냥을 자인한 꼴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성역 없이 파헤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발언의 앞뒤 맥락을 의도적으로 잘라놓고 박 검사 음성만 공개할 것 자체가 증거 조작이자 진실 조작이라고 맞섰습니다. 또 녹취록을 공개한 서 변호사가 민주당 청주시장 예비우원자물 고리로 역공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3년 만에 갑자기 녹취라고 들고 나온 것 자체가 매우 수상합니다.
시중에서는 심지어 당에서 공천장을 미끼로 회유, 압박했을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박상현 검사 역시 서 변호사가 먼저 무리한 감경 요구를 해왔고 자신은 이를 거절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부만 발췌해 공개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민주당 전용기 소통수석은 추가 녹취 공개를 예고했는데 전후 사실이 어떻게 밝혀지냐에 따라 선거 판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곧 합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막판 회담은 이번 주에 파키스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오락가락 트럼프의 발언이 다시 평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플로리다 골프 리조트에서 주말을 보낸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이란과의 협상이 잘 되고 있다며 곧 합의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고 큰소리쳤던 태도에서 다시 180도 바뀐 겁니다. We will probably, I think we'll make a deal with them, pretty sure. Whether it's possible, we won't.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대형 유조선 20척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도 허용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란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전쟁을 끝내기 위한 명분도 강조했습니다. And the third regime, we're dealing with different people than anybody's dealt with before. It's a whole different group of people. So I would consider that regime change. And frankly, they've been very reasonable. 종전을 위한 막판 협상은 파키스탄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는 며칠 안에 미국과 이란 간 의미 있는 협상을 주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akistan will be honored to host and facilitate meaningful talks between the two sides in coming days for a comprehensive and lasting settlement of the ongoing conflict. 다만 이란의 입장은 겉으로는 여전히 완강합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 출신의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파키스탄 회담은 위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이 각각 평화와 조기 종전을 언급해 이란과의 협상에 일단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는 감지됩니다. 하지만 미군이 이란 호르무즈 해협의 방어선인 7개 섬에서 지상전을 펼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이란의 반격은 점점 더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를 가져오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적어보낸 친트럼프 성향 목사의 편지를 트루스 소셜에 게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와중에 5개월 전에 받은 편지를 공개한 건 기독교 사순절 기간을 맞아 보수층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란 전쟁에 신중한 입장이었던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최근 이란 전쟁의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We're not interested in being in Iran a year down the road, 2 years down the road. We're taking care of business. We're going to be out of there soon, and gas prices are going to come back down. 벤스 부통령이 조기 종전을 언급하면서 이란과의 협상에 일단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상전 카드도 검토 중입니다. 특히 미군이 이란 주변에 7,000명 규모로 배치한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의 7개 섬이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해병 원정대가 상륙 작전을 펼칠 때 동쪽의 4개 섬, 특히 라라크 섬의 미사일이 위협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군도 전사자와 부상자를 합쳐 수백 명의 피해가 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전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Have to be very good reason. And I would say if we ever did that, they would be so decimated that they wouldn't be able to fight at the ground level.
종전도 지상전도 확실히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이란의 반격이 매서워지면서 미군과 이스라엘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미 공군기지에 있던 4,500억 원짜리 E3 센트리 조기 경보 통제기가 이란 미사일 공격에 파괴됐습니다. 이 기종이 사고가 아니라 전투로 손실된 첫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MQ-9 리퍼 공격 드론은 10여 대 격추됐고 미군 공중 구비기 KC-135 스트레토 탱커 역시 여러 대 파손됐습니다. 이스라엘 남부산업단지 공장도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크게 불탔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석유를 확보하고 싶다면서 주요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을 점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런 구상을 밝히면서 베네수엘라 상황에 비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르그 섬을 점령할 수도 아닐 수도 있고 많은 선택지를 갖고 있다며 다만 그렇게 된다면 일정 기간 그곳에 머물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하르그 섬 방어 능력과 관련해서는 그들은 아무런 방어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우리는 매우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협상과 종전을 언급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두곤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추가 군사력 투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외교적 타결이 쉽지 않은 가운데 결국 미국이 힘을 바탕으로 상황을 마무리 짓는 이른바 강제 종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권혁희 기자입니다. 당장에라도 철군할 듯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발언에 시장은 술렁였습니다. We're not interested in being in Iran a year down the road, 2 years down the road. We're taking care of business. We're going to be out of there soon, and gas prices are going to come back down. 하지만 펜타곤의 행보는 정반대입니다. 해병대와 특수부대 등 17,000명을 추가 배치했고 이란 원유 수출 요충지 하르그 섬 상륙 시뮬레이션까지 공개했습니다. 겉으론 엇박자 같지만 실상은 항복 없이는 출구도 없다는 트럼프식 벼랑 끝 전술입니다. 지상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여주며 협상의 지렛대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Possibly for very good reason, have to be very good reason. And I would say if we ever did that, they would be so decimated that they wouldn't be able to fight at the ground level. 현재 양측의 협상은 평행선입니다. 미국은 핵시설 해체와 대리 세력 포기라는 사실상의 항복 문서를, 이란은 전쟁 배상과 호르무즈 주권 인정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서로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독이 든 성배를 내민 셈입니다. Either United States needs to say that yes, we are moving towards the peace, which time and again we see a change in their statements, or the Iranians. That yes, we need to establish the peace. We haven't heard that. 미국이 강경 조건을 고수하는 건 결국 협상 결렬을 명분 삼아 지상군을 투입하려는 사전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선택은 이란의 몫이 됐지만 현재로선 미국이 압도적 화력으로 전쟁을 강제 종료시키는 시나리오가 유력해 보입니다. 이제 관심은 미국의 지상전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질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개시한 지 4주 만에 이란의 주요 탄도미사일 제조시설 4곳이 타격을 입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가 전문가 4명에게 의뢰해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란 내 탄도미사일 연료 생산시설인 코지르와 파르친, 하키미의 샤오르드 군사단지가 이번 공습 이후 심각하게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시설 4곳은 미사일 연료로 쓰이는 고체와 액체 추진체를 생산하는 곳으로 추진제 생산 시설이 파괴되면 탄도미사일 생산도 사실상 멈춰서게 됩니다. 기름값 상승에 화물차 기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장거리 운행이 많다 보니 기름값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물동량 역시 줄어 이중교를 겪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네, 경기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입니다. 네, 장거리 운행이 많은 화물차 운전자들의 기름값 부담 훨씬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주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화물차 운전자 기사들의 부담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제 뒤로 보이는 화물차의 기사들은 이곳 의왕 내륙 물류터미널에서 멀리까지는 부산까지 다니는 경우가 있어서 기름값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처에서 주유하고 왔다는 한 기사는 경유가 리터당 1,998원까지 올라 지난달에 비해 한 달에 140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2,000원 되면 이건 뭐 차 다 운행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할부금 없고 대출 없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본전 정도. 정말 남는 게 없으면 세워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때는 세우고 싶어서 세우는 게 아니고 해도 안 되니까 세우는 거죠. 그때. 그나마 이곳 터미널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유소는 지난주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에도 아직 기름 비축분이 남았다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모두 리터당 1,800원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처 주유소에서 가격을 올리면 이전 가격을 유지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라 화물차 기사로서는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화물차 기사들은 유가 상승에 물동량 감소까지 설상가상을 체감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과 이번 달 터미널 물동량을 비교해 봤는데요. 터미널 측에서는 이달 들어 28일까지 하루 평균 물동량이 지난 2월 물동량의 약 90% 정도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물동량이 줄어들면 곧바로 수익 감소로 이어지는 화물차 기사들은 물량이 줄어들까봐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량을 미리 땡겨가지고 지금 요번 달까지 쳐내기 때문에 요번 달까지는 그런데 어느 정도 물동량이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없다 하더라고요. 기름값 부당에 일감이 줄어들 걱정까지 화물차 기사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의왕 내륙 물류터미널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네, 어느 주유소에서 앞으로 끼어드는 차량에 화가 나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 3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3시 반쯤 서울 도림동에 있는 주유소에서 줄을 서 있다가 다른 차량에 끼어들자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포장재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으로 경영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와 배달 플랫폼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이란 전쟁 여파로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2배로 오르면서 포장용기 가격이 40%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배달 비중이 높은 외식업과 카페, 동네 슈퍼 등은 배달 용기와 비닐을 구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원가 부담이 커졌지만 이를 판매 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워 경영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종량제 봉투와 관련해 수급 문제도 가격 인상도 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주말 근처 편의점과 슈퍼마켓에 들러보니 일부 사재기로 인해 종량제 봉투 수량을 제한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특히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일반 봉투 사용을 허용하는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워뒀다며 집에 쓰레기를 쌓아둘 일은 절대 없으니 안심하라고 일렀습니다. 확전과 협상 가능성을 오가며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중동 전쟁 짚어봅니다. 네, 이 시간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오늘 이란과 협상이 아주 잘 되고 있다, 곧 타결이 임박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석유 장악하고 싶다는 야욕도 거침없이 드러냈는데요. 지금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정말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협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잘 될까라는 물음표가 붙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건 뭐 워낙 미국과 이란 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과거에도 그런 협상들이 많이 있었지만 협상이 만난다고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곧 잘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런 좀
우려나 의심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좀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들 많이 하잖아요. 신뢰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이제 전쟁이 계속되고 지금 5주 차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말을 많이 해가지고 다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느끼는 느낌은 그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잘 되고 있다, 잘 하고 있다, 잘 될 거다 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그 흐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왔다 갔다 하는 내용도 있긴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자기는 이 전쟁을 잘 시작한 것이고 지금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잘 마무리될 거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흐름은 그 흐름이거든요. 근데 사안에 대해서는 좀 들쑥날쑥 하긴 한데 그렇습니다. 벤스 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군사작전 아주 잘 되고 있고 목표 거의 달성했다. 우리 올해 거의 안 있을 거다. 곧 철수할 거다. 곧 나올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직은 군사작전이 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될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만 또 마코 루비오 장관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G7 외교장관 회의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거 뭐 이제 곧 끝날 것이고 지상작전 없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말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강경하게 목소리를 내는 그 목소리는 백악관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한번 말 꺼내면 하는 것이고 군사작전 준비는 지금 잘 되고 있고 만약에 이란이 듣지 않으면 강하게 나갈 것이다. 또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폭탄으로 협상을 한다. 이제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은 협상이라는 거는 테이블에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 일종의 그게 뭐 경제적인 힘도 될 수 있고 군사적인 힘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함께 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지금 보면 파키스탄에서도 자기들이 중재를 하고 있고 조만간 대면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로 봤을 때는 협상과 관련된 움직임이 물밑에서 끊임없이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성사가 되고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오락가락 말들이 있지만 종전으로 좀 수련하는 어떤 모양새가 보이는 것 같다는 분석이셨는데 비교적으로 좀 덜 오락가락한 이란은 계속 말이 한결 같습니다. 일단 협상설에 대해서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이곳에도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란 측에서 하는 얘기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정식 협상은 없다. 그러니까 정식 협상이라는 거는 마주 앉아서 이제 공식적으로 대면 하는 협상, 대면 이런 협상은 없다. 그런데 물밑에서 하는 협상은 부정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아라그치 그 외무장관이 미측이 제안한 거 쭉 훑어봤다. 그런데 이건 너무하다 이거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다. 어쨌든 그 얘기는 뭔가 물밑에서 제3자를 통해서 간접 협상, 물밑 협상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란 측이 굉장히 그 성의를 가지고 내게 선물을 주었다. 근데 선물이 뭐냐 하니까 이제 처음에 10척을 통과시켜줬고 나중에 20척을 통과시켜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이란 내부의 상황이 잘 보도가 안 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뭐 미측의 얘기는 그냥 막 다 투명하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란 측의 얘기는 거의 잘 안 나오거든요. 대변인이 공식 발표한 거 이런 거 말고는 잘 안 나오니까 이란의 내부 상황이 깜깜입니다. 잘을 모르는데 그냥 추정해 봤을 때 지금 이란 이 지도부 내에서도 이게 집단 지도 체제인 것 같아요. 머스타바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 적어도 권력은 혁명수비대가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몇몇 사람들이 지금 함께 논의해서 이거를 지금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현재 주도는
강경 세력이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경한 목소리가 주로 많이 네.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내부에서는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예. 이건 적어도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많은 국민들, 이 사람들 불만이 많은 이 사람들도,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이란 지도부는 미국 이스라엘하고 군사 이 충돌도 해야 되고, 네. 또 내부에서도 갈등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혁명수비대와 정규군 사이에 이 갈등, 또 많은 국민들이 지난 연말 1월에 있었던 대규모 반정부 시위, 그래서 일부 보도에 보면 하메네이 사진을 불태우고, 그다음에 혁명수비를 향해서 총격을 가하고, 이런 내용들이 아주 소수가 보도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상당히 이란 내부에서는 움직임이 불안한 상황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 있게 잘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근거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란 내부에서도 이걸 빨리 협상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다. 예. 그러나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렇죠. 하면서 강경하게 일단 나가는 것도, 그것도 이제 이란의 협상력이니까요. 예. 저는 현재는 그렇게 일단 진단을 해봅니다. 예, 협상이 잘 되고 있고 합의가 곧 이루어질 것 같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시장에서는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증시는 오늘 2% 넘게 하락을 했고, 또 증시 공매도 잔고가 사상 처음으로 16조 원을 넘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죠? 예, 공매도라는 게 없는 것을 판다는 건데요. 숏세일이라고 영어로는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확실시되면 그 가능성이 높으면 일단 지금의 시세로 팔아놓고 며칠 후에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 사서 갚는다. 이러니까 결국 하락장에 베팅하는 거거든요. 증권시장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사실 이 공매도입니다. 네. 물론 공매도는 매일매일 뭐 모든 종목에 일정 비율씩 있을 수밖에 없고, 사람마다 어떤 주식은 오른다, 어떤 주식은 내린다 생각이 엇갈리기 때문에 항상 공매도가 따라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10일간 유예하겠다. 이 전쟁 참여 여부를 10일간 유예하겠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시장에서는 지금 앵커님 잘 써계신 대로 10일 이후에 휴전을 한다는 그런 쪽 기대도 좀 있지만은 일각에서는 정말 이거 전쟁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지상전이 폭발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적어도 금융시장에서는요. 트럼프의 발언 이후에 뉴욕 증시는 물론이고 코스닥, 코스피 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오늘은 일본 증시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일본 증시는 그동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한동안은 오히려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폭이 가장 적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증폭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고유가 상황 때문에 물가 오르는 거는 당연지사고, 지금 환율도 타격을 입고 1,500원대가 지금 뉴노멀이 된 거 아니냐, 이게 장기간 동안 지속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전쟁 시작되기 직전에 3저 현상이라고 그래서 한국 경제 이제는 살아난다, 주가도 오른다, 실제로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3저라는 게 세 가지가 낮은 건데, 우선 금리가 낮아야 기업들이 금융 부담이 적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환율이 낮아야 물가 부담도 없습니다. 또 국제 유가, 물가가 낮아야 생산, 소비, 투자가 선도로 돌아가서 가장 이상적인 것이 3저, 세 가지가 다 낮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거꾸로 이 세 가지가 전부 높아지는 3고로 바뀌었거든요. 자, 우선 금리, 고금리죠. 거기다가 고환율, 또 고물가. 이것은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전망이 상당히 그루미한, 상당히 우울한. 물론 이 경제 전망이라는 것은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이라도 극적인 휴전을 한다든지 또는 이란에 미국이 뭐 투자를 하는 그런 정도로까지 진일보하는 협상이 이루어지면 급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뭐 시장이 굳어졌다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거시경제 지표하고 주가하고 상관관계가 거의 없어요. 오로지 대통령 트럼프의 어떤 조처, 그리고 중동에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여기에
금융시장이 지금 주목하고 있고 실제로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속보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조금 전 1,520원을 돌파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이 정도가 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고유가, 고물가, 또 고환율 모두가 걱정이지만 이제 금리도 걱정입니다. 대출 없이 집 사는 사람 거의 없는데 지금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7%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7%라는 금리는 한때 저게 2% 정도까지 불과 3, 4년 전에 내려갔으니까 3배 반 이상 금리가 올랐다는 것인데요. 물론 여기는 뭐 우리 정부가 부동산 담보대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 대출을 좀 억제하는 그런 요인도 하나로 작용했지만 이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금리 설정 과정을 보면요. 이게 금융시장에서 채권 금리에다가 플러스 스프레드를 붙이는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채권은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그 수요량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적으로도 요인이 있지만 국제적으로 전쟁의 불안 공포가 결국 한국 국내 금융시장의 금리까지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쟁 5주차의 어떤 금융 여파들을 좀 짚어봤는데 지금 이 전황에서도 좀 변동이 보이는 게 친이란 세력 후티 반군이 이번 전쟁에 공식 참전을 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이미 봉쇄가 됐지만 그 반대편이 홍해도 봉쇄가 될 수 있다 이런 좀 우려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2월 28일 날 이제 이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5주차. 그동안 뭐 헤즈볼라는 참전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상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저항의 축인 또 하나의 이라크 민병대도 끊임없이 지금 이라크에 있는 미군 시설들을 공격하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후티 반군은 조용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이제 참전을 선언하고 그 1차 목표로서 이스라엘을 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이어서 드론도 발사를 했고 이스라엘 측이 그걸 인정을 하고 요격을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후티 반군 측의 주장은 그겁니다. 이란과 헤즈볼라 형제를 향한 공격이 멈출 때까지 자기들은 계속 공격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후티 반군이 뭐 이미 아시다시피 2023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고 거기에 이제 확전이 됐을 때 후티도 거기에 가담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홍해 바벨만데브 해협 그 해협을 봉쇄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우디도 참전을 했었고 그 이후에 유럽 또 미국까지 함께 연합으로 그 지역에 대한 이 후티 반군에 대한 제압 그런 조치들을 쭉 해왔고 그래서 후티 반군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그 세력이 좀 미약해졌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조용히 있었던 이유는 아마 상황을 관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후티는 다른 저항의 축에 비해서 비교적 좀 자율적이고 좀 이란 말을 잘 안 듣는 지원은 많이 받았지만 그렇게 썩 그 말을 잘 듣지 않는 친이란 무장 세력이라고 우리가 항상 친이란 붙이는데. 무장 세력은 맞습니다. 맞고 이번에도 분명히 이란과 헤즈볼라 형제들을 위해서 나간다. 그 후티 반군의 구호를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섬뜩하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죽음을, 미국의 죽음을, 유태인에게 죽음을, 그다음에 이슬람은 승리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후티가 며칠 전에 성명을 발표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슬람이 다 이 결집을 해야 된다. 다 대동단결해서 지금 악마와 같은 이스라엘과 미국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란은 이슬람을 막 때렸거든요. 형제 국가들을. 그러니까 조금 말이 모순이 되는 거예요. 호소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그래서 이게 지금 후티 반군이 일단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을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만약에 본인들이 호르무즈가 아니라 이 바벨만데브 해협 홍해 입구를 거기에다가 만약에 과거와 같이 다시 군사력을 투사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자기들도 아마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해협이 막히면 그건 뭐 세계 물동량 또 원유 통과 이게 뭐 엄청난 피해를 입을 뿐만이 예. 아니라 이건 이미 거기에 그 작전이 지금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우디도 아마 좌시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거기가 통제가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가 사우디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사우디의 참전 그동안 참아왔던 사우디가 다시 이제 참여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호르무즈 해협이 주로 석유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면 그 아래 홍해는 정말 전 세계 물동량, 여러 가지 물동량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여기가 막힌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피해본 사례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거의 대부분이 원유 또는 가스고 또 해당 국들도요. 그 호르무즈 해협 들어가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면 바다가 막혀 있거든요. 예. 이게 그 몇 나라에 국한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 홍해는 예, 화면 왼쪽으로 보이고 저 있습니다. 홍해는요. 저기가 전 세계 물류가 아시아 쪽이 유럽으로 늘어가는 것의 거의 99%가 홍해를 지나가지 않으면 희망봉을 돌아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럼 비용이 너무 들거든요. 네. 그래서 홍해는 필수적이고요. 더더군다나 홍해 쪽에는 사우디의 유전도 많이 있고 네. 그 석유도 실어내고 있는 데다가 일반적인 제조 물건이 수급이 완전히 중단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호르무즈의 타격이 국제 유가에 타격을 준다면 이것은 전 세계 경제에 갑자기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네. 또 원가 상승, 물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홍해가 이 후티 반군에서 막힌 적이 있을 때 그때 예. 완전히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요. 적알을 다 구별하고 필요한 배 몇 대만 때렸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호르무즈처럼 저렇게 한다면 네. 그 피해는 우리가 보지 못하던 과거의 홍해의 그 폐쇄하고는 차원이 다른 굉장히 큰 파문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금융시장도 전 세계 금융시장도 상당히 좀 충격을 받고 좀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전선 확대에 따른 어떤 경제 쇼크까지 저희가 짚어봤는데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에서 열린 대규모 반트럼프 시위의 주요 구호 노 킹스, 그러니까 왕은 없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 행보와 맞닿아 있는 구호인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해협이나 아메리카 해협 등 구체적인 후보까지 거론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연설 도중에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They have to open up the Strait of Hormuz. 실수였다며 곧바로 정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이스라엘 매체와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해협이란 표현을 또 썼습니다. 실수를 가장한 농담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과연 농담에 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165년의 전통을 깨고 $100 지폐 자신의 서명을 넣는가 하면 자신의 얼굴을 넣은 기념주화 발행도 추진을 했습니다. 케네디 센터 같은 주요 문화기관에는 이미 자신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마치 중세시대 왕을 연상케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비판도 거셉니다. 지난 주말 미국 안팎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900만 명이 거리에 나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이란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노 킹스, 왕은 없다고 외친 시위대는 이렇게 트럼프는 지금 당장 떠나라는 대형 인간 문구도 만들어서 주목받았습니다. 자, 트럼프 해협이라는 말을 계속 하긴 하는데요. 이게 과연 말실수인지 의도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뭐 실수일 것 같지 않아요. 그 뜻이 거기에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방금 쭉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특징이 자기 과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 중에 김정은과 만나서 한 것이 어마어마한 그 성과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보면 별 성과가 없었거든요. 그냥 3번 만나기는 했지만 합의가 나온 것도 아니고 북한의 뭐 핵 위협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어마어마한 성과도 아닌데 마치 성과같이 계속 얘기를 했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제 평화상, 노벨 평화상으로 연결시켜서 좀 평화상에
뭐 대상이 되기를 바라는 네.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정도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해협 뭐 정정하긴 했습니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으로 만들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걸 트럼프 해협으로 만들고 거기를 자유항행이 되고 다시는 이란이 그런 장난질을 치지 못하는 그런 통항, 평화로운 그런 해협으로 만약에 만들었다면 예. 그리고 그 이름을 트럼프 해협이 된다면 트럼프는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체계적인 문제를 해결한 네. 그런 그 대통령으로 남게 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 그럴 거 아닙니까? 아, 나는 이제 대통령을 그만두어도 적어도 워싱턴이나 링컨 반열 정도로 이렇게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지 않을까요? 예. 그런 걸로 보면 지금 트럼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전쟁을 하면서 제가 기억하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지금 신정체제 이슬람 혁명 1979년 47년이 됐고요. 그 47년 동안 이란이 미국 국민을 1000명을 살해했다. 그리고 이 미치광이가 핵을 가지면 이거는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 이란은 암적인 존재다. 그 암적인 암을 도려내는 이 일을 내가 한 거는 이건 정말 잘하는 것이다. 이런 걸 드러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걸로 보면 트럼프 해협 이게 말은 생각이 말이 되는 건데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네. 그쪽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트럼프는 정말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뿐만 아니라 지금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논란에 일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에 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폭탄으로 협상을 한다는 극단적인 발언을 했는데 요즘은 자꾸 하나님을 불러오더라고요. 예,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한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 기도를 시켰고 그 헤그세스의 기도 장면, 그 동영상이 많이 네. 돌고 저도 그걸 봤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사실은 저는 국제 정치를 연구한 전문가로서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보통 이 신앙인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제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일들 역사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보이지 않는 존재 그 신의 뜻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아까 제가 트럼프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지금 이란이 그동안 국제사회에 끼친 해악과 또 중동에서 테러 행위 이런 것들이 사실 악으로 규정을 한다면 그러면 이 악을 드러내는 일은 이거는 필요한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이게 정말 무고한 인명이 손실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슴 아픔 또 비판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헤그세스 장관이 그렇게 말한 것은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이슬람 대 기독교 무슨 종교 전쟁으로 가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것보다는 적어도 그런 잘못됐던 것 툭하면 그 핵을 가지고 국제사회를 북한이 이제 그랬으니까요. 그걸 위협을 한다든지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통제를 하면서 국제사회를 힘들게 만들고 이런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이건 바른 거 아니냐. 그렇게 꼭 됐으면 좋겠다. 중동의 지속 가능한 평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란 국민 9천만 명 이란 국민 중에 혁명 수비대 한 20만 그리고 그걸 따르는 바시즈 민병대 그리고 그 권력 그럼 합쳐봐야 100만이나 되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9천만 명 정도가 자유를 잃고 경제적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상황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 이란이 자원이 많고 큰 나라니까 그 국제사회와 척을 지지 않고 위협을 하지 않으면 정말 잘 살 수 있는데 이런 기회를 떨쳐버리고 그 권력을 위해서 이렇게 고통하게 하는 이런 걸 바로잡는 것은 이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중동발 원유난에 따라서 이제 나프타 부족 문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닐봉투 지금 부족하다 하는데 지금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에 대해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정말 대란이 일어날까요? 걱정 안 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나프타에서 에틸렌을 만들고 또 거기서 비닐을 뽑아내고 하는데 우리나라가요 나프타 생산량
서방 국가에서 세계 1위고 수입량도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일부 마트에 가면 일부 없는 데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지금 봉투가 없어서 생긴 현상이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너도 나도 먼저 사가고 또 마트에서도 가급적이면 좀 사재기하고 이런 차원이지. 현재 김성환 장관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다. 현재 경제의 물류 흐름으로 수요 공급으로 놓고 볼 때도 나프타가 부족할 리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 수출하는 그 석유 제품 그 생산을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거 막아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 이런 고통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는 서로가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부족하면 일반 봉투에 쓰레기 버릴 수 있게 해주겠다. 오늘 장관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성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페르시아만에 갇혀있던 목포 해양대학교 실습생 2명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네, 고립 한 달 만에 돌아온 건데요. 대학과 정부기관의 긴밀한 공조로 귀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목포 해양대학교 실습생들이 탄 상선이 페르시아만에 닻을 내린 것은 지난달 28일. 이러한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목포 해양대학교는 즉시 비상 대응반을 만들어 실습생, 학부 등과 소통하며 안전 확보에 신경을 썼습니다. 종합적인 그 유교부하고 교육부하고 해수부하고 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어떤 게 안전하냐, 배에 머물러 있는 게 안전하냐, 귀국하는 게 안전하냐. 귀국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문제는 상선에서 육지로의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외교부와 해수부 등이 나서 소형 선박을 확보했고 한 달 만에 귀국길이 열렸습니다. 사우디 땅을 밟은 실습생들은 귀국에 도움을 준 모든 분께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하고 가장 학부모님들이랑 가장 수시로 매일매일 카톡이나 소통을 하고 연락을 하고 그 심리 안정시키고 또 본인들 의사에 판단을 하게 만들고 본인들이 가장 안전한 그 시기를 판단해가지고 지금 내린 거죠. 목포 해양대학교 실습생 2명은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거쳐 내일 아침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석유 2차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서울 시내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2,000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일 오르는 기름값에 차량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지자체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서울의 한 버스 정류장. 기름값 상승 여파로 평소와 달리 버스를 택한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오른 2차 석유 최고 가격에 출퇴근 자가용 이용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차를 타고 다닐 때는 몰랐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주차비나 이제 기름값이 많이 절감이 되다 보니까 이게 체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기름값이 많이 오니까 매번 할 때마다 부담스럽고 그래서 저는 기름값을 좀 한 달 전쯤에 많이 풀로 채웠어요. 채워서 이제 가까운 데 다닐 때만 조금씩 쓰고 멀리 올 때는 절대로. 이 같은 변화는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유가 급등 시기인 지난 10일부터 12일 사이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객은 하루 평균 2,140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쟁 직전인 지난달 24일부터 26일 평균과 비교해 4.9%포인트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시내 교통량은 기존 820만여 대에서 812만여 대로 감소했습니다. 요즘은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제 친구들도 뭐 차를 운행하거나 아니면 그 소상공인 쪽에 영업하시는 분들 보면 계속 어려움은 중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 수요가 늘면서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의 배차를 늘리는 집중 배차 시간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량 등을 분석해 조만간 기존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였던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1시간씩 연장할 예정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차량 오부제 민간 확대 등 정부의 추가 대책이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YTN 최승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 세계적인 에너지 문제에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제주도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자신도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미래엔 더 상황이 불안해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입조차 저 모양이 되고 있으니 이제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가 매우 위험하다며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TS 컴백 공연 당시 광화문 일대에 수만 명이 몰렸지만 카드 결제액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들르는 편의점 결제액은 늘었지만 앉아서 먹는 음식점의 결제액은 감소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BTS의 광화문 공연엔 소속사 추산 최대 10만 인파가 몰렸습니다. 최대 예상치였던 26만 명보다는 적게 모였지만 일대가 들썩인 만큼 주변 상권도 특수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우려한 광범위한 통제로 공연 당일 광화문역 반경 500m 안 카드 사용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5%나 줄었습니다.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던 공연 앞뒷 날엔 전년 대비 카드 소비액이 각각 6.5%와 37% 늘어났지만 사흘 전체로 보면 소폭 감소했습니다. 올리브영 같은 드럭스토어 결제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뛰었고 편의점도 20% 넘게 더 많이 팔았지만 금액 비중이 큰 음식점 결제가 줄면서 전체 소비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BTS 공연 당일 광화문이 있는 서울 종로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거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중구보다 성동구의 외국인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난 점도 눈에 띕니다. 방문 인원 자체는 대표적 관광지 명동이 있는 중구가 더 많았지만 MZ세대 핫플로 떠오른 성수동을 끼고 있는 성동구로 갈 길이 더 빠르게 늘어난 셈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관광 홍보 효과라든지 수익 같은 것들이 추산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사후 백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정확한 분석을 하고 BTS 광화문 공연으로 단기 소비 효과는 제한적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시 브랜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오늘 밤사이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8시 전후에는 서울에서도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간에 80mm 이상, 남해안에는 6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과 영동에는 최고 50, 중부지방은 5에서 3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남부 해안과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 종일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해상에서는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날은 대체로 따뜻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부산 12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1도, 대구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13도에 그치는 등 비교적 기온이 낮겠습니다. 모레는 영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가 오겠고요. 당분간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